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뉴진스를 차별했다. 아니다. 뉴진스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다. 양측의 감정 싸움이 가관인데요. 또 다른 점입가경이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의혹과 함께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25일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에 무기 체계가 남한을 겨냥한 거라고 발언한 데 이은 도발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가족 찬스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특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오 후보자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이긴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투쟁 모드를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1차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소속사 측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김밥과 짜장면 등 대표적인 외식 메뉴 5개 품목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면값도 계속 올라 한 그릇은 12,000원에 육박합니다. 강원 지역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린 데 이어 주말부터는 다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휴일 대구 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도덕성 자질 검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청문회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 직업을 가리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의혹을 묻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재됐는지 지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거 아닐까 실망입니다. 싶습니다. 아니 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직업을 속이고 자영업자라고 써요. 저는 그것도 실망스럽습니다. 오 후보자는 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 역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 지원과 운전기사 같은 한 명분의 직무는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에게 최상병 사건 수사 의지가 확실히 있는지 여부도 질의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최상병 순직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특검법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를 두고 소위 선을 넘는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청문회 자리를 빌려 최상병 특검법은 불필요하고 공수처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수사 진행 속도나 상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2년간 지켜봐왔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도 느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 집행정지 기각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의료계도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원칙적으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야당은 특히 의정 갈등 과정에서 필수 의료 논의와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여야정과 의료계의 사자 협의체를 하루빨리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서 여진이 이어지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것을 두고 특히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당원들의 뜻과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당심과 명심 모두 추미애 당선자에게 있었다는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표적인데요. 정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의장 경선 직후 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고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자기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네. 당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거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에 정 의원은 갈라치기 할 의도도 마음도 없었다며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며 수습에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고 앞장서 내부 반발 기류를 표면 위로 드러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전 다시 단일 대우를 이루는 것은 민주당의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봅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당선인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이 있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YTN이 접촉한 참석자들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을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고 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대위 체제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여전히 최대 화두입니다. 당사자인 한 전 위원장은 출마나 향후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이 크지 않다는 공개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끈 건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노림수가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도 오늘 총선 백서 특위에 참석해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이 있으면 나도 100%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책임이 있다면서 한 전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재등판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한동훈 책임론이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았다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총선 백서 특위에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친윤계 의원들만 참석한 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특정인이 가진 자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심의 눈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세미나를 열며 몸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최근 잇따라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를 찾아가 5.18 민주묘역도 참배한 만큼 앞으로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성장의 토대인 R&D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앞으로의 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을 추진한 건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꼽았습니다. 2006년 이후 37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확대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며 R&D, 즉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빠르게 증가한 국가 채무를 두고 전 정부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5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을 위해 최대 2년간 하루 2시간씩 주어지던 육아 시간을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생산하는 무기체계는 수출용이 아니라 남측을 겨냥한 거라고 반박한 뒤에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알선 방향으로 약 300km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또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더 세부적인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 16 나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고요. 또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후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그 사이 북한은 240mm 신형 방사포탄을 시험 발사하는 등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과시해왔는데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사포탄 시험 사격을 참관하고 방사포차를 직접 시운전하며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군수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에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 체계는 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라 남한을 겨냥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국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될 거라며 위협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주장이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또 오는 8월 진행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에 핵 작전 연습이 포함된 것을 두고 재앙적인 후과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의 무기가 대남용이라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도 무기 거래 불법성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북한은 여전히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자 민 대표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는데요. 오늘 열린 법원 신문에서 양측은 PT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어도어 관련 공방. 이어진 법정 신문에서 양측은 PT 수십 장까지 준비해가며 최선을 다해 재판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 대표 측은 이번 사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내부 문제 제기가 이뤄진 뒤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내부 고발 메일을 하이브 측에 보낸 뒤 일주일도 안 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다는 겁니다. 또 하이브 주장과 달리 어도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민 대표의 임은 당사자뿐 아니라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하이브 측은 작심한 듯 법정에서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끈 건 민희진 대표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사적 대화 자료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를 근거로 민 대표가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뉴진스와 부모를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불렀다거나 6개월 동안 5만 8천 건 정도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언급하며 대표로서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뺏기 위해 네이버나 두나무 등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한 것을 두고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1시간 넘게 청취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31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 이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 날 의료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등 4대 개혁 과제를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4개의 과제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행동 동참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과 정부의 증원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게 할 것이라며
결국 공공복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집계로는 전공의 수십 명이 복귀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앞선 서울고법 결정에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긴급성 등을 인정받았다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가처분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번 법정 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태세여서 의정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 중 하나인 냉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2,000원에 육박했는데 김밥이나 짜장면도 줄줄이 오르면서 외식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낙원동에 다시 문을 연 평양냉면집입니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5,000원으로 전보다 2,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면 하나에 저 정도 가격을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 계절 올 때마다 오르긴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파스타든 뭐 칼국수도 요즘 12,000원 하니까 이건 완전 고기 베이스고. 대표적인 여름 외식 메뉴인 냉면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서울 기준 냉면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54원 오르며 이제 1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 재료인 메밀 가격은 지난달 기준 3,67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떨어졌지만 육수에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줄줄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소고기 중에서 양지, 또 사태, 무늬, 뭐 양배추, 양파, 대파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유의 육수, 냉면 육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원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외식 메뉴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기준 짜장면과 김치찌개 백반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77원 오르며 각각 7,146원, 8,115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칼국수 한 그릇은 9,154원, 김밥은 3,362원으로 4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먹어도 5만 원대고 아니면 조금 먹는다 하면 보통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정말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외식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상품 결제를 하다가 실수로 언급결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공정거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년 전 멤버십 가격을 올릴 때 쿠팡의 결제창 화면입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가 섞여 있습니다. 무심결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와 멤버십 가격 인상에 함께 동의하는 겁니다. 8월부터 7,89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즘도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를 연계해놨습니다.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밀어서 구매하기로 써있지만 신경 써서 보지 않고 평소처럼 결제를 위해 화면을 밀면 멤버십 인상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해지되는 걸 막기 위해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크 패턴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적어도 3번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자사 멤버십 해지 절차는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멤버십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 포기 등 감정적 문구로 해지를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브랜드,
즉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질병을 앓거나 다쳐서 급하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 희망하는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출 확대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만 명대를 회복했는데요. 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 덕분에 지난달 수출은 14% 가까이 느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수출 개선 효과는 제조업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0만 명 늘며 17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IT 인력 수요 등으로 정보통신도 7만 명 가까이 고용이 늘었고 여행 수요와 화물량 증가로 운수 창고가 입국 관광객이 늘며 숙박 음식도 고용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은 3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업자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식료나 자동차나 기타 기계 쪽에서 증가세가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게 조금 더 증가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이번에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일자리 시장을 주도한 것은 고령층이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청년층 일자리는 8만 9천 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이 점차 확대되면서 앞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와 서비스업 개선으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 민간 소비 둔화에서 이번 달에는 내수 회복 조짐으로 정부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틀간 상승 행진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가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에 이틀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올랐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2770선을 놓고 하던 코스피가 다시 2720선으로 물러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06% 내린 채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다 1.03% 하락한 2724.6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15% 내린 869.06으로 시작해 1.76% 하락한 855.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에 하락 반전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9원 오른 1354.9원에 마감했습니다. 고용시장의 냉각 흐름이 약화되었고 이에 주요 연준 인사들의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매파적 성향의 강화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 흐름을 반영하면서 전일의 급락 양상이 되돌림되며 상당 부분 상승 되돌림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만에 금리 인하 전망이 뒤바뀌면서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 분위기도 급냉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해 자택에 귀가했지만 이후 다시 차량을 이끌고 다른 술집에 가다가 사고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지인들과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한 건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고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으로 갔던 김 씨는 다시 개인 일정으로 직접 차를 몰고 나가다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측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내다가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재작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내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순회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김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처음 공식 무대에 서는 자리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공연에 온 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추모제가 열렸고 5월 영령을 기리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5월 어머니들이 추모탑 아래 재단에 분향과 헌화를 합니다. 44년 전 그날 35이던 남편을 황망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슬픔을 달랩니다. 보고 싶고 그러지라.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이 마음을 어디나 하늘을 알고 땅이 알지 누가 아요? 올해로 44번째를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 총탄에 쓰러져간 5월 영령에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그대 봉분이 위에 민주깃발 꽂으니 당연. 44년 전 5월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시가 울려 퍼지자 그날의 고통이 완연히 되살아납니다. 묘지에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참배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그리고 처벌도 똑바로 이루어져서 세상이 조금 다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은 더는 5.18 왜곡이나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조속히 담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희생자 안매장이나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비도덕적인 만행 등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가려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5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근대화 이후 60년 넘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또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 간판을 달고 지정문화재 주변 500m 일괄 규제도 완화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란 용어는 반세기 넘게 통용돼 왔습니다. 일본이 1950년 문화와 재화를 합친 독일어를 번역했으면서 국내에 자리 잡았는데 문화보단 재화 개념에 가깝고 사람이나 자연물을 포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오늘부터 문화재란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공식 대체됩니다. 1999년 청단위 승격 이후 25년 만에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미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는 유산이란 용어를 널리 써왔습니다. 이에 따라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민속문화재와 유형문화재 등은 문화유산으로 사람을 포함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또 지정문화재 주변 500m를 일괄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200m 이내로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합리적 재조정도 이루어집니다.
지난 2021년 경기 김포시 장릉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촉발된 이른바 왕릉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1946년 이후 만들어진 작품은 특별한 허가 없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지자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K-헤리티지 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다음 달 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보도된 뉴스타파의 후보 검증 보도 경위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모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1mm 크기에 불과한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받은 뒤에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소비자 1000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3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수집한 개인정보 700여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했는데 1mm 크기에 불과한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 한강 뚝섬공원이 거대한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꽃과 풀이 가득한 한강 정원에서 도시 생활의 조급함을 잊고 지친 마음을 치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해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뚝섬 한강공원 6만 평 곳곳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꾸민 정원 76개가 들어섰습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강바람이 아름다운 정원과 어우러져 바쁜 일상에 모처럼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맨날 제가 좁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트여 있는 데서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신선한 공기도 맡고 장미가 이렇게 다양한 줄 제가 처음 알았고요. 꽃 송이가 정말 너무너무 다르게 예쁘더라고요. 다 각자.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봄 햇살 속에 탐스러운 꽃들이 발길을 붙잡는가 하면 별다른 꾸밈 없이 덩굴과 풀이 그저 무성하게 뻗어나간 듯한 정원도 자연 그대로의 편안함을 줍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명과 흉물 같던 철골 비계도 올망졸망한 꽃들과 함께 자연에 녹아들었습니다. 정원 전문가부터 기업과 학생, 일반 시민까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이번 정원 박람회. 국제 행사로 규모를 키워 개최된 첫 행사로 올 10월까지 최장기간 진행돼 계절에 따른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변모해가는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이곳 뚝섬 한강공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으로 어떻게 서울을 꾸며갈 것이냐를 미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일상의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필수 공간입니다. 게다가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정원이 두 번의 정원 박람회에 1000만 명 가까이 끌어모은 데서 보듯 새로운 관광 모델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6차 방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며 방류량은 앞선 회차와 같은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 확인용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에 이례적인 5월 폭설이 기록된 가운데 주말부터는 다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휴일인 모레는 대구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의 시계가 한여름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엔 다행히 비 소식 없이 전국이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강원 산간에 이례적 폭설이 쏟아진 데 이어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와 극과 극의 풍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이후 우리나라 서쪽과 남동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강력한 고기압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분간은 찬 공기 남하가 약화하고 남서쪽의 수증기 공급도 약화해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동서로 고기압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5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교차가 큰 점. 주말과 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 사이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대구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대기 건조 지역도 점차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오늘부터 사흘 동안 6만 5천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잠실 야구장에서 롯데와 두산이 맞붙는 프로야구 경기가 예정돼 있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주변 일대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두워 주총이 31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양측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가처분 신문이 중요했던 이유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31일에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주들이 각각의 이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은 뭐 통과를 하자, 어떤 건 통과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신문이 있었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민희진 대표가 이 주주총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그 직후에 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 이 하이브가 지금 이 어도어의 80% 주주지 않습니까? 이 80% 주주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이제 법원에서 신문기일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법정 공방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인 건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라도 가처분이 인정이 되면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브 측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주총에서 지금 현재의 이사, 뭐 민희진 대표이사라든지 뭐 다른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이제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 원하는 뭐 이제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안이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가처분 자체가 이게 인용이 되려면은 그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것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라도 대표이사의 이거 그 직을 굉장히 좀 부당하게 만약에 잃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 아티스트라든지 그리고 어두워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자신 이렇게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은 뭐 가처분을 해서 조금 정지를 해야 된다, 그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30일에 주총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 간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가 이전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법정 신문에서도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소식 같은 경우에는 뭐 민희진 대표가 지금 현재 뭐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서 하이브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뭐 거의 관계자들을 컨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관계 주장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이제 이
아티스트의 부모님들이 이 하이브 측에 메일을 보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일부로서 그 민희진 대표가 이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아낀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이 있다라고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처분이 필요하느냐 여부는 결국에는 이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인 것이지 이런 부차적인 사실관계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별도의 사실관계인데도 재판부의 뭐 여러 가지 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이 가처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게 회사라는 것은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있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그리고 이 주주가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주들은 뭐 이사의 해임이나 선임 같은 경우에 이 상법 385조 1항에 의해서 출석 주주 3분의 2 그리고 이 주식 총수의 3분의 1의 동의로 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주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내가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게 무효였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내가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주식의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넘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해서 만약에라도 대표이사나 이런 걸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일단은 금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희진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이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부차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여서 이 부분이 그러면 그 통상의 그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비교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좀 새롭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처분이 인용되기보다는 기각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기각이 될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이후에는? 예,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주총회가 이제 개최가 될 것이고 주주총회가 개최가 됐을 때 민희진 대표가 지금 이 하이브 측에서 예정하는 대로 해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도 해임이 되고 신규 이사가 선임이 돼서 그 신규 대표이사를 통해서 이 어도어가 이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라도 이 해임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해임 무효나 해임 취소 처분의 청구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임할 수가 없고 민희진 대표가 일단 지금의 현재의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도어 측에서 하이브 측에서는 이 민희진 대표의 이 직무 정지,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또 지금 직무를 당장은 좀 정지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에 만약에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률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법정 싸움이 시작되니까 세부적으로 또 못 보던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부모님 뉴진스와 그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제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내용은 뭐가 나왔습니까? 예,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민희진 대표와 측근 사이의 대화를 지금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철없이 인기 연예인 되고 싶어서 난리난 애들 뒷바라지하는 것 끔찍.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뭔 아티스트야 내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해 쟤네가 잘해서 뜬 게 아님 이게 이제 민희진 대표와 측근 사이의 대화였다고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부모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뉴진스를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어떤 부모라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런 대화는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예, 일단 지금 이게 어떻게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경로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자들의 뭐 회사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회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사가 이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서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 사이에서 뭐 사내 메신저였다든지 이메일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일부 이런 자료
확보 과정에서 혹시라도 하이브 측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불법의 소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대화가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근거로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 제시를 한 건데 외부 투자자들을 접촉하면서 또 어떤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고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민희진 대표가, 그러니까 하이브 측 주장은 겁니다. 민희진 대표가 현재는 민희진 대표 측이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예. 하이브 측이 80% 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0%를 확보하는 방법은 하이브가 자발적으로 다른 이에게 이거를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매도하는 걸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을 매수해줄, 그리고 이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민희진 대표에게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 매수를 해준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회사 이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민희진 대표가 더 많이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매수해줄 만한 사람들을 일단은 좀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수하려고 하는 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굉장히 많은 금전이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그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가 이렇게 굉장히 조금 큰 법인의 뭐 이런 좀 금전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접선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 뭐 일부 사람들과 만난 것은 있지만 그것이 뭐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식사 자리였다든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인 사실 공방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민희진 대표 측은 자신이 내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이 사태가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를 의혹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음반 밀어내기 뭡니까 정확히? 예, 일단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4월 16일에 메일을 보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음반 밀어내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음반 밀어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발매가 되고 음반이 발매가 되고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이렇게 집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 시기에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판매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릴 것 같으면 많이 사두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뭐 품절이 됐다 그러면 또 추가로 주문해서 많이 사는 것인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일단은 매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이 아티스트들이 사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를 촉진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동 물량을 늘려서 뭐 아무래도 조금 선점을 하는 시장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린다라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이제 하이브 측에서 뭐 제안을 이제 아티스트들에게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도 측에서는 반발을 했었고 규탄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하이브 측에서 오히려 본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공방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이브 측에서는 4월 22일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메일을 지금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양측의 주장이 어느 쪽이 맞는지 진실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가요로 하이브가 또 제시하는 것이 무속인에 의존한 경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영진을 해임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 이게 금일 신문길에서 언급이 됐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뭐 대표이사로서의 이런 조금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6개월 동안 5만 8천 건의 대화를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정상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법원에서 이 무속인 관련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관계 없는 이야기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법원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원색적인 감정 싸움을 벌였는데 오늘도 또 이어갔습니다. 뭐 뉴진스를 차별 대우했다, 아니다. 뉴진스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민희진 대표에게 이런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기자회견 때부터도 이야기가 됐던 것이 그 데뷔 시기의 선후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이제 하이브 측에서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이 뉴진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민희진 대표 측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은 이게 이 가처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로 워낙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원에 이런 이제 확인을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뭐 기자분들도 많이 이제 방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이런 사실관계도 주장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뭐
일단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이브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 공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가처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일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가처분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논란이 연일 확산 중인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흥주점을 최초에 나온 직후에 또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알려졌던 사실관계 이제 어제부터 많이 보도가 됐던 것은 2024년 5월 9일 밤 11시 40분경에 이제 맞은편에 정차했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부분이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행적 부분이 지금 추가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 김호중 씨가 다른 데서 이제 CCTV가 영상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한 것은 집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이 집에 가기 전에 이 김호중 씨가 다른 주점에서 조금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대리운전을 타고 집으로 가는 영상이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대리기사를 보통 저희가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음주를 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음주해서 대리운전으로 집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본인은 피곤해서 지금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피곤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다른 자리를 또 나갈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저희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고 뭐 제 주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정말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제 집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음주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의문이 다 해소되어야지 이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가 현장을 떠났다가 사실상 음주 측정해서 뭐 취소라든지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지 않는 수준일 때 다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변인들, 그러니까 유흥주점 직원들이라든지 대리 기사가 증언을 한다면은 그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판례상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음주운전이 저희가 이제 보통은 단속을 하면 이렇게 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불었을 때 그래서 그 정확한 수치가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고 이게 만약에 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무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혐의가 증명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 대리기사가 이분이 굉장히 술에 취해 있었다라든지 동석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할 당시에 이 0.03을 넘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 넘어야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판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음주운전의 유죄가 인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뺑소니 혐의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바로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심각한 공황장애가 와서 그렇게 피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CCTV 화면을 봤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통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가 온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사고가 나면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사람이 다쳤으면 구호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 내 인적사항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라는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148조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의 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사람이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상해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택시기사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해까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을 넘어서 특가법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고 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러면 결국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행위를 할 당시에 내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감형이 될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심신미약을 굉장히 좁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정말 그 당시에는 공황이 발생하고 뭐 10분, 20분 있다가는 공황이 이제 풀렸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고 후 미조치,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음주운전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한 걸 두고도 좀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거물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당초에도 뭐 소속사 대표라든지 아니면 김호중 씨와 친분이 있어서 뭐 예전에도 뭐 법적인 게 궁금하거나 했으면은 자문을 받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사안이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일단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 미조치는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검찰 단계에서도 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죄명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좀 검찰 출신의 변호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검찰의 생례를 알 수 있으니까 대응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어제 저녁에 김호중 씨 집과 소속사를 압수수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고 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9일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매니저가 뭐 본인이 했다라고 자수를 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근거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겠다고 하고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9일, 10일 때부터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신청을 14일에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대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14일에서야 메모리 카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 라고 찾아보다가 인지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지한 게 늦은 것도 아쉽기는 하지만 이 신청이 있어서 늦은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대처가 미흡했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속사에서는 김호중 씨 공연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당장 내일도 공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김호중 씨 귀책 사유로 공연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위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지금 공연이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라는 것이고, 예. 이게 18일, 19일에 창원에서 있고 6월 1, 2일에 이제 김천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최가 이제 다른 회사와 이제 소속사가 있고 주관사가 소속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소속사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주최사와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위약금 약정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예 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클래식, 김호중 그리고 프리마돈나, 이 공연이 이제 또 따로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다른 소속사가 아닌 다른 회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관사가 보통은 출연 계약을 하고 출연 계약에 따라서 출연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위약금 약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연료도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약금도 상당히 클 수가 있어서 만약에라도 위약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위약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위약 같은 경우에 뭐 어떠한 경우에 뭐 한다라고 하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물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위약으로 약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음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위약 사유 중에 예시로 음주운전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위약금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신중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KBS가 강경하게 김호중 씨 교체를 좀 주관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 안 되면 KBS라는 문구를 빼라,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클래식, 이게 주최사가 KBS였고 주관사가 이제 다른 회사인 건데, 이 주최사 같은 경우에 김호중 씨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김호중 씨 말고 다른 아티스트를 섭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주최사에서 KBS의 명을 이제 삭제를 해서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관사에서 그 부분 관련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주관사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KBS 측에서 또 주관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밤에는 공기가 많이 차갑지 않겠습니다. 자정까지 서울 기온이 17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또 아침보다 6도 이상 높은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쌀쌀함이 아닌 선선함을 느끼며 바깥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점점 더 더워지겠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같은 날 재표결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여당은 거부권은 엄연한 헌법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다시 꺼내들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여당의 입법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드릴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금으로 메우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막대한 기금을 숙고 없이 들이면 정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를 보고 청년 공공주택 같은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21대 국회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입법 독주가 있다든지 지나친 법이 강행, 정부로서는 집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통용제 헌법에서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기로 오는 2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당 입장에선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소 17명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등 이미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도 있는 데다 낙선자 변수도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대부분 의원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내심 반란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당론을 지키는데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는 없고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에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선인 전원이 규탄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에 기자들을 만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정황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공수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자질을 따져 물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만든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바라보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 후보자가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민주당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속도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는데 오 후보자는 입법부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만든 건 민주당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해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여야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하고 배우자를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가족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맞물려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이 당시 이첩 보류를 명령한 이유나 정황과 관련돼 있다는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서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 높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대구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많은 비가 올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수자원공사가 극한호우 가능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댐 관리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강줄기를 가득 메운 흙탕물, 제방 너머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폭우로 전국이 휩쓸린 4년 전 여름의 기억이 아직 선명한데요. 올해도 많은 비가 예고돼 일찍부터 물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차 홍수방어 역할을 하는 댐은 우리나라에 약 30곳. 올여름철 홍수기를 앞두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미리 댐의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빼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 댐에서 홍수 조절 용량 61억 톤을 확보할 계획인데 소양강댐 저수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실제로 이번 봄 같은 경우에는 그 홍수 대비와 저수 용량 확보를 위해서 다목적 댐 같은 경우엔 수문 방류를 4곳에서 이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극한호우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에 전국의 모든 댐 관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섬진강댐 유역을 가상 공간으로 복제한 이른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댐 방류 때 다리와 제방 등 위험 지역에 물이 넘치지 않는지 확인해 최적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본 홍수기에 수자원공사는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측 못할 기상이변으로 역대급 기록이 수시로 갈리는 요즘 철저한 대비로 올해는 걱정을 덜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내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5년 새 14% 늘어나 7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746만여 명으로 국내 인구의 14.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9년 654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14.1% 늘어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D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고도 지시했는데요. 윤 대통령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오늘 오전 미바의 타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면담하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과 일본 정부의 라인야오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강 차관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오 행정지도와 관련해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25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공개한 무기 체계들이 남측을 겨냥한 거라며 대러 수출용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후한무치함을 규탄하며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입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알섬 방향으로 300km 정도 날아간 뒤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군은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즉시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하와이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에까지 보내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처음으로 공중전투 훈련을 한 것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어떤 반발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공개한 방사포 등 전술 무기들이 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만든 무기들이라며 서울이 허튼 국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이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와 불법 군사협력을 계속하며 이를 후한무치하게 부인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백일화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이자 32년 만에 새로 생겨난 시중은행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됐습니다. 신한과 우리, 하나, 국민, 한국시티, SC제일은행에 이어 7번째입니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설립 이후 32년 만에 생긴 시중은행이고 지방은행의 전환 사례로는 처음입니다. 대구은행은 지역에서 자리 잡은 지 57년 만에 전국을 무대로 영업하며 덩치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을 IM뱅크로 바꾸고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과 충청 등에서 공격적으로 영업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 소비자와 은행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7년 금융 노하우로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한 금융위원회는 경직된 은행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거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도 금리나 수수료 등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시중은행 간의 이제 경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의 인하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리에서의 경쟁을 통한 하락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은행 꼬리표를 떼고 시중은행으로 첫 발을 내디딘 대구은행이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 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입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 매석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유 냄새가 나고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하이트 진로 주류 제품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위생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하이트 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고물 신고가 있었던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은 주입기의 세척 과정에서 살균과 세척을 같이 해야 함에도 살균제가 소진된 날에 세척제만으로 주입기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트 진로 측은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홀인원, 모든 골퍼의 꿈이죠. 비거리와 정확도, 운까지 따라줘야 하기에 확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생 한 번 성공하기도 어려운 홀인원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골프 중에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홀인원을 했을 때 한턱을 내야 하는 관례를 겨냥한 특약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홍보에 아마 가입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아닌 업체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했다가 몇 달 넘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L 골프 플랫폼 업체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 구독료로 36,500원을 내면 홀인원 상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 한 달 뒤 홀인원에 성공한 A씨가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되고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재가입하라는 또 광고만 오더라고요. 홀인원을 하면 동반자들에게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해야 하고 다음 라운딩 비용 등으로도 목돈이 들다 보니 A씨처럼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피해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66건으로 2년 사이 13배 급증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살펴봤더니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상금을 주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심사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L 업체 관련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상금 미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값싼 구독료나 횟수 무제한 상금 지급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 업체 측은 멤버십 가입자 8만여 명 가운데 20%가 홀인원 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자금이 소진돼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 한 번쯤은 차가 날아가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에어택시로 불리는 UAM, 도심 항공교통이 도입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부터 일부 노선을 상용화하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원격 조종 비행, 2035년에는 자율 비행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실증 시험에 이어서 오는 8월에는 경인 아라뱃길에서 2차 시험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3년간 항공교통의 안전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들도 투자 유치 설명회는 물론 산학연 협력도 앞다퉈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경쟁이 한창입니다. 도심 항공교통이나 자율주행차는 미래의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 미래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에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개처럼 다리를 구부렸다 펴고 움직일 땐 네 발로 균형을 맞추며 걸어가는 사족보행 로봇개입니다. 위험한 건설 현장에 사람 대신 사족보행 로봇개를 투입하면 로봇에 설치한 카메라 등을 통해 3차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되면 공사 현장의 안전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택시. 하늘길을 오가는 운송수단인 만큼 안전한 운영체계는 필수입니다. 관람객들은 도심 항공교통 UAM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운영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UAM 관련돼서 제가 지금 주제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 부처들이 많아가지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제어할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차량 배치와 반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공유차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미래의 삶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국토교통 미래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련 기술 연구자들에게는 기술을 실증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됐고 이런 기술 대전에 참여함으로써 랩실에서만 모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실증하고 검사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관람객들에겐 삶에 밀접한 국토교통 관련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보는 체험의장이 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다음 달 안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치고 22대 국회 문을 빠르게 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서는데요. 법사위나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6월 안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겠다며 개원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6월 중으로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앞선 21대 국회는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끝에 40여일 늦은 지각 개원을 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11개를 가져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사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당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대로 11대 7 정도가 아마 비율이 있다고 보는데요. 운영위는 원내일당, 법사위는 야당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면.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간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며 우선 협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가 사라지면은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 국토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확보전에 나설 전망이라 이번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에 앞선 인사말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를 언급하며 신장병 어린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The compassionate gesture of First Lady Kim in supporting a Cambodian boy's heart surgery in Seoul is a clear example of this. 사연은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헤브론 의료원을 찾았다가 신장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타군의 사연을 접하고 이튿날 자택을 방문한 겁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또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이후 로타군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식이 알려지며 온정의 손길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게 된 건데요. 검사 결과 신장뿐 아니라 뇌에도 심한 손상이 있었고 2달에 걸친 대수술과 치료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의 어려운 환자를 초청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로타군을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로타군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고 심장질환으로 축구는 꿈도 꾸지 못했던 로타군에게 축구공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자, 로타 이거 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축구 열심히 해. 어제 정상회담은 김 여사가 오찬 행사에 등장해서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153일 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한 건데 이런 로타군과의 각별한 인연이 작용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새 삶을 얻은 로타군, 이제는 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를 이어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휴일마다 비가 자주 와서 아쉬웠잖아요. 맞아요. 이 좋은 봄날에 어디 한번 가볼까 하면 비가 내려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주는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기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딱입니다. 네, 하지만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뭐 더운 거야 시원한 옷차림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쵸, 근데 주의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강한 자외선인데요. 자외선 이거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쓰던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작년이요? 안 돼요. 왜 뭐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보통 자외선 차단제는 유통기한이 2년이기는 한데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보관 상태에 따라 6개월까지도 짧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6개월이요? 아,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그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6개월. 그리고 주말이라 장시간 야외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SPF 50 이상, PA+ 3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희나 캐스터는 피부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조금 건조한 편인데. 건조한 편. 그렇다면 크림 형태의 제품이 좋고요. 지성인 분들은 에센스, 민감한 피부라면 무기자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잘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희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